안녕하세요. 이런 곳에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사연을 쓰는 곳이 있는 줄도 모르다가 동료가 추천해줘서 글을 써보려고 앉았습니다. 사연을 쓰시는 분들, 읽으시는 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겠지요. 언제 그렇게 세월이 흘렀나 싶을 정도로 산 날들이 남은 날보다 적어진 나이. 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이런 소개도 익숙한 얘기겠지만 저는 고아입니다. 고아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고아는 없을 텐데 참 설명하기 그렇네요. 저도 낳아주신 부모는 있었겠지요. 여기 사연글을 보니 그런 사연들이 많던데 저도 그렇게 세상에 소개되며 태어났습니다. 고아.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저는 현실직시를 잘했어요. 주제 파악이라고 하죠. 제가 고아인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도망치기보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얼굴처럼 나에게 부모가 없이 버려진 고아라는 낙인은 바꿀 수 없는 나 자신이라고 말이죠. 야, 천식아, 너는 부모도 없는 주제에 뭐 그렇게 당당해? 뭐? 뭔 소리야? 내 말이 틀렸냔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살란 말이야. 나대지 말고. 내가 부모가 없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나일 뿐이고. 내가 입이 달려서 태어났는데 왜 할 말은 하고 살면 안 되지? 뭐?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니까짓 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란 말이지. 너는 왜 당당한데? 부모 가진 거 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녀석이. 이 자식이? 저의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던 날이 잦았어요. 하지만 저는 오기인지 피해의식인지 늘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제 주제 파악이었어요. 주제를 알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그런 시선에 타격감이 덜했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제 주제 파악, 다른 말로 저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마음먹고 다져지니 마음에 굳은 살이 단단히 박였던 겁니다. 이런 성정 탓에 이런저런 애들이 들러붙어 괴롭힌 적도 많았고 그런 저는 아웃사이더로 학교를 다녔지요. 타고난 성격은 활발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데 제 출신을 비롯해서 싸움꾼처럼 여기저기 부딪히니 아이들이 쉽사리 다가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고아 출신에 딱히 공부로 재능도 없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를 세상에 나게 해준 부모가 물려준 유일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한 신체였으니까요. 동네 음식 배달, 생수 배달, 나중엔 소개로 중국집 주방보조까지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어요. 제 인생의 멘토가 되셨던 첫 어른이 있어요. 중국집 음식 배달할 때였는데 그 동네 가장 오래된 중국집 사장님이셨지요. 천식이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냐? 에이, 뭐가 되고 싶은 게 어딨어요. 그냥 사는 거죠. 살 수 있는 만큼, 제게 주어진 만큼. 에라이 이놈아, 그냥 사는 게 어딨어. 사람 앞날 바로 오늘도 1시간 후도 모를 판에 꿈을 가져야지. 사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죠. 1시간 후도 모를 일인데 무슨. 그냥 대충 살래요, 전. 안 돼, 이놈아. 이제 21살 된 사는 놈이 꿈을 크게 품어야지. 네? 왜요? 제가 무슨 꿈을 꾼다고 이루어지겠어요? 이놈아, 내가 네 나이면 이것저것 다 꿈꿔볼 거야. 시간이 가장 금이다. 세상에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부자는 없어. 왜냐? 돈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에겐 그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지만 돈이 없고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은 뭐든 가능하니까. 에이, 돈이 있어야 가능하죠. 생각은 역으로 해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왜 못하냐고. 세상 어찌 될지 몰라도
네 젊음이 아깝지 않냐? 사지멀쩡하게 태어난 너의 그 행운도. 그런가? 그럼 천식아, 아저씨도 젊었을 때 그랬어. 부모는 있었지만 부모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런 말씀 마세요. 전 부모 얼굴도 모르는데요. 그래, 미안한데 그건 세상에 있어도 지옥 같은 부모도 있어. 맨날 두드려 맞고 살았거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어머니는 옆집 남자와 바람이 났지. 누나들은 팔려가듯 동네 노총각이나 혼자 사는 늙은이들한테 시집 보내고 정말 지옥 같았어. 아, 그래도 나는 꿈을 꿨어. 언젠가 이 집을 떠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만큼 돈 벌 거다. 나는 성공할 거다. 그래서 성공하시긴 했네요. 그럼 나는 짜장면이 좋았거든.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어. 그래서 성인이 돼서부턴 이 길만 팠지. 나는 성공한 거야. 완전 성공하셨어요. 이놈 비꼬는 게냐? 아니에요, 진심. 왜 그런 말이 있잖아. 계속 생각하면 이루어진다고. 나는 그 말을 믿어.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 안 해. 계속 다짐하고 나아가면 완전히 도달하진 못해도 그 꿈을 배워간다고 생각해. 전시가, 너도 네가 처한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꿈을 계속 새기고 다짐해. 그럼 언젠가 그 길을 닮아 있을 거다. 그 중심에 네가 서 있을 거야. 나도 사장님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하네요. 이렇게 좋은 어른을 만난 덕에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배달일로 입에 풀칠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가끔 월말에 영화 한 편 혼자 때리러 가는 게 인생 유일한 낙이었던 제가 꿈이라는 걸 품게 되었지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꿈이라는 게 뭘까? 그 이후로 매일매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했어요. 처음엔 1,000만 원 모으기가 꿈이었고 그 다음엔 2,000만 원 모으기. 그 돈으로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 줄이기 등등. 중고 배달 오토바이를 사서 배달 전문직에 나섰던 것도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이야 배달업이 따로 활발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식당에 소속된 배달부가 다였으니 나름 획기적이었습니다. 내 시간을 쪼개 쓸 수 있고 월급쟁이 배달원보다 더 싼 가격으로 아름아름 일해주다 보니 혹자에겐 미움도 샀지만 수입도 나름 괜찮았어요. 이렇게 프리랜서 일을 하게 된 건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8. 변두리 작은 동네였지만 싼 가격에 전셋집을 얻고 난 이후부턴 다른 목마름이 간절했습니다. 공부를 해야지. 학창시절 때도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으니 뭐든 배워봐야지 했어요. 그래서 딴 게 중식조리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중국집 짬밥으로 어느 정도 요리는 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자격증 하나씩 따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목표가 생기니 더 열심히 살게 되었고요. 양식, 일식 다 땄습니다. 그러니 일본에 가고 싶어졌어요. 스시하면 일본인데 초밥장인을 텔레비전에서 본 이후로 와, 멋있다 생각했어요. 입은 닫고 손으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모습이었달까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음식을 팠고 또 언어에도 관심이 생겨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선망하던 일본에 가서 내가 일식조리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멋진 도쿄타워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지 하는 소소한 꿈도 있었지요. 짬내서 새벽반 일본어 학원을 다닐 때였죠. 그때 제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사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기요. 네? 여기 제 자리인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학원이 지정석인가요? 저는 몰랐는데. 뭐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왜 자리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쪽이 이 학원 다니기 전부터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한두 번은 저보다 먼저 오셔서 그냥 넘어갔는데 안 되겠어요. 네? 뭐 이런 경우가. 앞으로 여긴 제 자리니까 그렇게 알고 좀 먼저 와도 앉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황당했습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했죠. 나이도 어려 보이는 여자가 막무가내였죠. 자유석으로 알고 있는데 비행기 지정석이라도 된 듯 당당한 이 여자. 딱 봐도 20살 남짓밖에 안 돼 보이는데 제 눈에는 그냥 고등학생 여자아이였거든요. 뭐 나이로 사람을 하대하진 않지만 당돌한 그녀의 무례함에 헛웃음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대응했지요. 그럴 수는 없겠는데요. 네? 왜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그렇게 이 자리에 앉고 싶으면 일찍 오면 되잖아요, 저보다. 네? 어머머머머. 뭐가 자꾸 네? 에요. 내 말 못 알아들어요?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참나,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웃기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볼까요? 투표라도 해요? 무례함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나 본데 저는 그런 꼴 못 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뭐라고요? 뭘 못 본다는 거예요? 저기 무슨 일 있나요? 두 분 다 앉으시죠. 조용히 해주시고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날 그녀와 한바탕 하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저는 그다지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냥 똘끼 어린 이상한 여자애구나 싶었지요. 그리고 그 자리가 제게 중요한 자리도 아니었고요. 저는 별 신경도 안 쓰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녀의 씩씩거림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저를 흘겨보는 시선.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미안하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저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치가 떨리며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미안한 생각은커녕 어린 녀석이 괘씸하다 생각했지요. 되도록 저런 애랑은 부딪히지 말아야지 했고요. 더러워서 피한다. 뭐 이런 심보랄까요. 다음 날 그 여자와 또 마주쳤습니다. 제가 앉던 자리를 먼저 맡아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웃겼어요, 그것도. 어? 왜요? 아니에요. 왜요? 제가 진짜 일찍 와서 이 자리를 맡으니까 황당해요? 아니요, 별 관심 없는데요. 그 자리가 무슨 명당이라도 됩니까? 자리가 다 똑같지. 참네, 별 이상한 여자를 다 보네. 뭐라고요? 이상한 여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별이라고 했어요? 별 걸다 갖고 예민하게 군다고요. 여보세요? 아우 시끄러.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하시죠. 이상한 데 집착하지 마시고. 누구는 시간이 남아돌아 이 시간에 일어 배우러 오는 줄 알아요?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너무 예의도 없고. 시간이 남아돌아 부모 돈 받고 이런 데 시간 때우러 오나 본데 전 그쪽과 근본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녀와의 두 번째 만남은 더 최악이었어요. 정말 별난 어린 여자애다 생각했죠. 저도 원래 그 정도로 여성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기가 차서 버럭하고 말았지요. 순간 그 어린 여자애가 눈물을 글썽이긴 했는데 그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당시엔 이 여자애 때문에 이 학원을 다니기 싫다는 생각마저 확 들더군요. 시간대를 옮길까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던 그 강사님이 다른 요일 타임을 맡으시는 걸 알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니 또 그쪽은 왜 자꾸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대체? 이봐요, 제가 왜 그쪽을 따라다닙니까? 오히려 그쪽이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아저씨를 따라다녀요? 아저씨? 내가 몇 살인데 아저씨야? 그 여자가 저와 같은 요일 시간대로 똑같이 바꾼 겁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던 게지요. 저 따라 옮기신 건 아니죠, 진짜? 제가요? 굳이 왜? 진짜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뭐라고요? 왜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기분 나빠요?
내 입장에선 너무 당연한데? 이전 날과 달리 벌거진 얼굴로 당황한 모습을 보이던 그녀. 그날 그래도 그녀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여자애라는 게 더 느껴지더군요. 그전엔 분노에 차 있었다면 뭔가 당황해하는 모습이 어린애 같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욕심이 나지도 않았고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데 그녀 혼자 오버한 거고 그녀도 별말 없이 수업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상급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별것도 아니고 언제 써먹을지 모르는 일본어였지만 히라가나 하나 못 읽다가 조금 회화가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수업 전 대기룸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분명히 나에게 감정이 좋지 않을 텐데 먼저 인사를 건네던 그 여자. 무슨 일인가 했지만 그때만 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론 더더욱. 네. 안녕하세요. 다음 반도 들으세요? 네, 그러려고요. 테스트 통과했거든요. 그쪽도? 아니요. 저는 통과 못했어요. 뭐가 예요? 네? 그럼 뭐라고 해야 하죠? 치. 마치 연인이나 친오빠한테 삐치기라도 한 듯 뾰로퉁한 그녀를 보니 또 헛웃음이 났습니다. 참 별스럽다 싶어서 그냥 지나가려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뒤돌아봤어요. 그녀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안쓰럽더군요. 우는 건가 싶기도 했고 찝찝했어요. 저기요, 밥 먹었어요? 네? 밥이요? 저녁 먹을래요? 안 먹었으면 뭐. 저녁이요? 계속 같은 말을 묻게 해요, 왜? 아니, 뭐... 저도 저녁 먹어야 되는데 시간 되면 같이 먹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왜, 싫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뭐 먹을래요? 뭐 좋아해요? 저는 뭐... 다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만 골라봐요. 이왕 먹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읍시다. 떡볶이? 에이, 고작? 왜요? 즉석 떡볶이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요, 뭐. 신당동 갈까요? 에? 신당동까지요?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저 사실 신당동 떡볶이 한 번도 못 먹어봤단 말이에요. 에? 그래요? 그게 뭐라고 뭐. 네, 저한테는 꼭 먹고 싶은 음식인데요. 뭐, 그래요, 그럼. 그게 별건가. 뭐, 내가 그 소원 들어주죠. 뭐라고요? 소원은 아니에요. 알겠으니까 빨리 갑시다. 얼떨결에 그 어린 여자와 신당동에 가서 떡볶이를 먹게 되었고 입이 텁텁하던 차에 혼자 맥주를 시켰습니다. 저도 한 잔 주세요. 에헤이, 아직 어려 보이는데 술을 벌써부터 먹으면 안 좋아요. 저 술 잘 먹거든요. 몇 살인데요? 너무 어려 보이는데. 그래도 성인이에요. 뭐 성인이라고는 생각했어요. 고등학생 정도로 보일 만큼 동안은 아니에요. 참네. 그래서 몇 살인데요? 그쪽 먼저 말해줘요. 저는 맞춰볼래요? 어머머, 은근 웃겨. 안 그렇게 생겨서는. 진짜 맞춰보기로 해요, 우리 서로. 그래요. 그쪽은 24? 25? 오, 맞아요? 아니요. 저를 그렇게 동안으로 봐주시니 기뻐서요. 참네. 몇 살인데요? 저 28이거든요. 와, 진짜 많네요. 지난번에는 아저씨라고 하지 않았나? 그건 그냥 화가 나서. 그리고 진짜 많은 건 아니고요. 아직 젊거든요. 저는 몇 살로 보이는데요? 맞춰봐요. 어려 보이죠? 어려 보이는 게 좋아요? 아니요. 너무 어려 보여서 불편해요. 배부른 소리 하네. 20살? 아니에요. 저 23이에요.
오, 완전 동안이긴 하네요. 그쵸? 그런데 왜 어려 보이는 게 싫어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니까요. 참네. 나이 때문에 왜 우습게 봐요? 부모도 없는 애가 나이도 어리니 우습게 보죠. 가진 것도 없는데 개뿔. 아, 그래요. 그렇다고 뭐 그런 표정으로 불쌍하게 볼 건 없어요. 저 괜찮으니까. 불쌍하지 않은데요? 그래요? 보통은 불쌍해 하던데. 저도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개뿔 없거든요. 그녀와의 첫 소통. 우리는 그렇게 통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저와 달리 가족은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두 분 다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나름 기고한 그녀의 사연. 할머니 손에서 크다가 할머니마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친인척 집을 전전하다 혼자 나와 살게 된 지 몇 년 됐다고 하더군요. 그녀와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화가 나 있던 그녀의 표정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지요. 다는 아니어도 그럴 수 있다. 저렇게 표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은 부모가 왜 없어요? 첫인상 그대로 당돌하게 그녀는 조금도 움츠려들지 않고 제가 고아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뭐, 전 그쪽보다 더 불쌍하다고 해야 하나?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 저는 태생이 고하고 부모가 누군지도 들어본 적도 만나본 적도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부모라는 게 나를 낳고 아직도 어디 저 지구상에 살아있다면 나랑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고 비슷한 취향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 추측만 할 뿐. 아, 진짜 저보다 더 불쌍하긴 하네요. 저보다? 아니에요. 오빠도 힘내요. 오빠? 오빠잖아요. 저보다 5살이나 많은. 그래도 오빠는 좀... 그럼 아저씨라고 불러요? 이상한 사람이네. 오빠라니. 이 맹랑한 아가씨와 저는 그날 이후 오빠 동생이 되었고 일본어라는 매개를 통해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빠, 저 어떻게 생각해요? 널 어떻게 생각하냐니? 오빠, 저 오빠 좋아하는데 오빠는 나 여자로 안 보여요? 여자? 나 여자예요, 처음부터. 몰랐습니다. 사실 점점 더 익숙해진 그냥 동생쯤이었는데 얼굴이 밝아져서 자기가 여자라고 소리치니 참 웃기죠. 제가 소위 금사빠라는 것을 그때 안 것 같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너 여자지. 여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고 여자 사람 친구도 없는 제게 자기도 여자라고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 그냥 그 자체로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사귈래요? 제가 잘할게요. 어? 뭐 이렇게 귀까지 빨개졌어? 사겨요, 우리. 이제 연인 1일. 너 마음대로? 응, 내 마음대로. 진짜 못 말려, 너는. 응. 그런데 난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아, 전셋집 작은 거 하나 있다. 어머머, 누가 결혼하재요? 웃기는 오빠야? 그냥 사귀자고요. 고지식해 정말. 왜? 사귀면 언젠가는 결혼하는 거 아니야? 어머머머, 김칫국도 유분수네? 김칫국도 유분수? 그런 말도 있나? 아, 뭐 대충 알아들었으면 됐고요. 그리고 10년 후 40을 앞둔 저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노숙 생활은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은 견딜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삶은 그냥 저를 쓰레기처럼 버리는 게 더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그날은 유독 춥고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아빠, 언제 와? 보고 싶어요. 아빠 언제 오니? 답 좀 해줘. 아직도 애 안 지우고 뭐해? 으이그, 이렇게 늦었는데.
안 잔다는 걸 어떻게 강제로 재워. 주말엔 썰매장 갈 수 있냐고 계속 징징대잖아. 알았어. 우리 수민이 주말에 꼭 썰매장 가자. 알았지? 몇 번만 더 기다리세요. 알았죠? 아빠, 빨리 와. 보고 싶단 말이야. 알았지? 알았어. 얼른 자, 수민이. 저는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일본어 학원에서 만난 그 당돌한 아가씨와 저는 3년을 연애하고 결혼했고 예쁜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아이는 3살 때까지는 별 이상한 점이 없었는데 5살에 희귀병이 발현되었고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아팠습니다. 사실상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지요. 저는 딸아이에게 들어가는 무지막지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이고 낮이고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 너무 짧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고 내 새끼가 세상에 살아 숨쉰다는 것에 감사한 나날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더 그랬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간에도 피눈물 나게 보고 싶은 밤입니다. 딸아이는 아파서 제대로 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놀러 간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늘 바빴고 아이가 아프니 어디를 데려가도 늘 노심초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이의 8번째 생일이 되던 날,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눈썰매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 초등학교 입학 선물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으니 그 약속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혹여나 감기라도 걸려서 또 크게 아플까봐 아이의 온몸을 똘똘 감싸매고 우리 세 식구는 그렇게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무리하면 안 됐는데 그 전날 새벽 5시까지 대리운전을 뛰고 아침 9시에 출발했더니 저는 영 몸이 시원찮았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지만 기대에 부푼 딸아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후회하지만. 여보, 안색이 영 안 좋은데. 그냥 무리하지 말고 다른 날 가지 뭐. 안 돼. 수민이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래. 다녀와서 좀 쉬지 뭐. 당신이 잘도 쉬겠다. 그냥 좀 더 자다가 오후에 키즈카페나 가든가. 안 돼, 안 돼. 쟤 들떠서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옷 차려입은 거 봐. 평소에 골골대던 놈이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으면 저러겠어. 아빠가 돼서 한 번도 놀러 데려간 적도 없는데 꼭 지킬 거야. 으이그, 당신도 참. 나는 당신이 더 걱정이다.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맨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얼굴이 흑색이 됐다 아주. 잘생겼잖아 그래도. 안 그래? 아직도 장난칠 힘이 남아있어? 50살은 돼 보인다 이제. 얼른 가자. 재밌겠다. 우리도 간만에 콧바람 쐬고. 그래 알았다 알았어. 암튼 누가 딸 바보 아니랄까 봐. 사실 그날은 정말 피곤했습니다. 그날따라 곰 3마리가 어깨에 눈에 팔에 다 붙어 앉은 것 같은 제 핑계일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곳은 서울에서 조금 벗어나 경기 외곽에 있는 썰매장이었습니다. 눈도 안 좋은 아이가 지엄마 폰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뭐 그런 걸 검색할 여유도 없어 보였는지 아이가 장소까지 골라서 거길 가고 싶다고 몇 달 전부터 노래를 불렀죠. 딸, 좋아? 완전 좋아요. 수민이 기뻐. 우리 수민이가 좋다니까 아빠도 좋아, 완전. 똑 닮은 부녀라니까 아주. 딸,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 요즘 밖에 너무 춥단 말이야. 알았다니까. 딸. 아빠 운전이나 해. 왜 자꾸 불러? 그러게. 니네 아빠가 오랜만에 놀러 가니까 너보다 더 신났나 보다. 우리 딸 수민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어머머, 나는? 알지. 나는! 여보, 진짜 웃긴다. 지금까지 헌신한 나는 뭐야? 당신도 사랑하지. 누가 1호야? 얘야, 나야? 딱 말해.
당신은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를 않냐? 20몇 살 때 그때랑 똑같아 아주. 치. 엄마를 1호라고 해줘, 아빠. 나는 2호. 2호 할게. 어머머, 네가 그러면 내가 뭐가 돼? 진짜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 모르겠네, 진짜. 내가 훨씬 동안이니까 내가 딸할게. 엄마, 그건 아니지. 그날따라 늘 아프던 딸 수민이의 컨디션은 최상이었습니다. 푼수 같지만 가정에 헌신하는 아내도 간만에 외출에 들떠 있었어요. 외식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없는 못난 가장이었던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시큰해서 자꾸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와중에 정신은 해롱해롱, 마음과 달리 자꾸 잠이 왔습니다. 그렇게 잠깐 다른 생각을 하듯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직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분명히 우리 딸 수민이와 아내가 호호하며 장난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병원이었습니다. 사지가 묶여 있어서 여기가 어디지, 꿈속인가 싶을 즈음 깨어난 겁니다. 나중에 경찰에게 들으니 제가 깜빡 졸음운전을 했고 가드레일을 받고 차가 뒤집혔다고 하더군요. 수민이 내 딸이요. 8살이에요. 수민이, 그리고 김정화, 내 아내는요? 박전식 씨, 깨셨네요. 선생님 불러올게요. 잠시만 계세요. 아니, 내 딸 박수민은요. 김정화는요. 이제 8살인데 우리 딸은요. 그게 잠시만요. 선생님 불러올게요. 그 사고로 딸과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구할 겨를도 없이 즉사였다고 합니다. 저만 이 외로운 세상에 끔찍하게도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삶의 모든 목적을 잃었습니다. 언젠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딸의 병도 치료하고 작은 초밥집을 차리는 게 우리 부부의 목표였는데 이제 그 꿈을 함께 이룰 나의 사람들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것도 저의 불찰, 저의 잘못, 저의 치명적인 잘못 때문에 그 소중한 생명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하나 사라지면 될 일을 하늘은 제게 끝까지 가혹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이란 걸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 현실을 믿을 수 없었고 시간은 더디게 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저는 딸과 아내가 없는 텅 빈 집에서 며칠 전까지 그들의 생기가 가득 담긴 흔적들을 몸소 느껴야 했습니다. 수민아, 정아야, 아빠가 잘못했다. 너무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 아빠 용서 못하지. 용서 못해. 내가 용서 못해. 저는 평소 술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었지만 소주가 없으면 잠을 잘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뭔가를 챙겨 먹는 것도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이와 아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제 목구멍에 뭔가를 넣는 것이 죄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렇게 삶을 비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저는 집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셋집에다 주인이 해외 거주라 장기 계약이 된 집이었는데 그 집에선 도저히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눈치도 없이 꼬르륵대는 제 배도, 오장육부도 다 역겨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냥 박천식이 아닌 삶을 살기로 또 다른 삶의 목적을 만든 겁니다. 나는 박수민의 아버지가 아니다. 김정화의 남편이 아니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소중한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낸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길거리로 나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인생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지요. 처음 제게 인생의 목적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중국집 사장님의 말처럼 이후 끊임없이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실천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은 제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억울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저 세상으로 갔음에도 이 모든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고아로 태어나 부모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또래들에게 아웃사이더 취급받던 학창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나도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학생으로 자랐다면, 나도 평범한 직업을 갖고 평범하게 가정을 꾸렸다면, 우리에게 이 모든 불행은 닥치지 않았을까? 어쩌면 처음부터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제 태생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었던 게 아닐까. 노숙자 생활은 저의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마음만은 한결 짐을 덜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애초에 나는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고 여겨지니 모든 게 단순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봐, 자기는 왜 여기에 왔어? 그건 왜요? 아니, 아직 젊은 사람이 뭐하러 노숙을 하냔 말이지. 요즘 나라에서 일자리도 많이 제공해준다던데 뉴스 보니. 노숙자가 뉴스도 보시나 봐요. 이 사람아,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 언젠간 나도 이 바닥을 뜰 수 있지. 그런 믿음이 있는 게야. 아저씨는 노숙 왜 하시는데요? 나는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저씨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데 뭐하러 더럽고 추운 이곳에 있어요. 뉴스보다 꿈만 꾸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셔도 될 텐데요. 이런 까칠한 사람 보게. 사실 나는 이 생활이 좋아. 편해. 아주. 그래요? 돈 벌기도 싫고 사람들한테 섞여서 다니기도 싫고 가끔 여자가 그립긴 하지만 내 팔자에 그런 건 없다 생각하고 먹고 싶은 건 다 못 먹어도 적당히 굶진 않으며 그럭저럭 하루를 보내잖아. 저렇게 바쁜 사람들 발을 봐. 매일 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발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 무슨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저 발들이 너무 불쌍해. 오늘은 얼마나 더 뛰어다닐까. 저 발 사이에 내가 없어서 너무 좋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당연하지. 난 안 걸어 다니잖아. 저렇게 무리 속에서. 가끔은 저 무리를 관전하는 천상의 세계에 와 있는 기분도 든다니까. 물론 눈높이는 저 발만큼 낮은 먼지구덩이 길바닥이지만. 아저씨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철학적이시네요. 재밌네. 그런데 자네는 저 발 속에 끼어봐야지. 아직 힘이 있잖아. 여기서 먼지만 마실 나이는 아니지. 그런가요? 그럼. 이렇게 삶의 끝에서 달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럭저럭 노숙자의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만에 좀 걷고 있었어요. 육교를 건너고 있던 차에 고급 브랜드의 남성용 반지갑을 줍게 되었습니다. 역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은 사실 물건도 많이 훔치고 많이 줍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사람들이 수천 수만이 오가는 역사에서 흐르는 물건들이 수도 없지요.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걸 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잃어버리는 장소들이 꼭 있지요. 벤치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잠시 머물렀다가 그냥 두고 가는 거지요. 예전에는 휴대폰도 주워다가 팔고 지갑은 당연치 사고 애들이 많이 쓰는 고급 이어폰도
꽤 짭짤했죠. 저도 양심 없이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박수민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숙자로서 살아가려면, 완전히 변신하려면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좀 기분이 그랬어요. 현금만 빼서 라면이나 사 먹을까 했지만 그 속에 든 쪽지 하나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지갑을 줍는 분은 이 지갑 안에 든 돈은 다 쓰세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당신의 삶이 더 풍요롭길 바랍니다. 그 메모 한 장에 마음이 번쩍 금이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숙자의 삶을 벗어나 다시 제 삶을 살아갈 의지는 없었지만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육교에서 주운 지갑을 들고 역 근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당신 이 지갑 어디서 났어? 왜요? 주운 건데요. 그래서 주인 찾아주려고 가져온 건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에헤이, 훔친 거 아닙니까? 행색이 노숙자네 이거. 아닙니다. 안 훔쳤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훈방 처리해줄게. 가져온 거 좋게 봐서. 아니라니까요. 저 정말 안 훔쳤어요. 아까 알아보니까 세모기업 회장님 지갑이야. 이 노숙자가 훔친 것 같은데 어떻게 기업 회장님 지갑을 주워? 회장이 무슨 노숙자가 누워있는 길바닥을 걸어 다닐 리도 없고. 회장님이요? 아무튼 전 그런 거 모르겠고 저 진짜 안 훔쳤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진짜 사람 행색이 이렇다고 이렇게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도 됩니까? 어이, 조용히. 여기가 어디라고 노숙자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아. 그때 파출소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왔고 웬 노신사가 파출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갑 주인이 나타난 순간 내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회장님, 아이고, 뭐 직접 오셨어요. 저희가 갖다 드리면 되는데.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히 회장님 지갑을. 아니라니까. 오랜만이네, 자네. 우리 이렇게 또 만나네. 아니, 어르신이 세모기업 회장이셨어요? 직업일 뿐이지. 그런데 자네 행색이 왜... 회장님, 이 사람 노숙자예요. 회장님이 섞일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경찰 양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이 사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오. 네? 그게 무슨... 저 도둑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네 진짜 왜 이렇게 변했나? 내 그리 잘 살기를 바랬는데. 어르신, 그때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냥 죽게,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내버려 두시지. 그게 말이나 되나? 누구나 그랬을 것이네.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두고 보고 있단 말인가? 어르신. 제가 도둑 의심을 받은 지갑의 주인은 바로 몇 년 전 저희 가족이 사고를 당했을 때 차 밑에 깔려있던 저를 구해준 분이셨습니다. 그때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우리 딸, 우리 마누라는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에이, 그래도 자네 목숨도 소중한 것이지 않나. 찢어지는 마음 내 알지만 자네는 죽지 말고 그 목까지 버텨내고 살아야지. 어르신. 회장님은 저를 부여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고 호의를 베푸셨어요. 그 집 말이야. 자네한텐 힘들 거야. 나도 알아. 함께 숨쉬며 살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집.
그 흔적이 남은 집에서 어떻게 버티겠나. 일반인도 어렵다네. 모두가 힘든 일이야. 그렇다고 자네가 집을 나와서 노숙자가 되면 쓰겠나? 도대체 몇 년을 이렇게 보낸 게야? 모르겠어요. 언젠가부터 날짜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반복된 하루, 사람들의 발밑에서 정말 그 발만 보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죽지 못해 사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 발들처럼. 어이구, 이 사람아. 내 집을 하나 마련해 주겠네. 아닙니다. 무슨 회장님이 왜? 나도 자네 같은 상처가 있다네. 그래서 자네를 구조하고 자네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자신이 없었네. 나의 젊은 시절이 떠올라서. 나 역시 트라우마처럼 자네를 다시 마주하는 게 힘들었네. 미안하네. 그때 자네가 깨어났을 때 계속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도움을 줬다면 자네가 이렇게 노숙자가 되진 않았을 텐데 말이지. 아닙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어떤 사연이? 나는 이북 사람이네. 뭐 흔한 얘기지. 전쟁 터지고 고아가 됐네. 어쩌다 우리나라에 남한 넘어오게 되었고 내가 남한에 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좀 하던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우리 가족은 몰살을 당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아이고, 평생의 한이 됐지. 그것도 모르고 남한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머리 하나 들고 와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내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조카들 다 멋진 집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렇게 살 거라고 아등바등. 정말 쉬지 않고 살았네. 그런데 40쯤 됐을까나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그렇게 끔찍하게 몰살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허망하던지. 살 자신이 없었네, 나도. 아이고, 정말 그러셨겠어요. 마음이 어떠셨을지. 자네도 그랬지 않았겠나. 가족을 위해 평생 살았지만 자신의 실수로 소중한 딸과 부인을 잃었다고 생각 안 했겠나.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나도 잘 아네. 그래서 일부러 지금 말하는 거네. 나는 그 얘기를 꺼내는 것도 떠올리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회장님, 자네가 나처럼 평생 짐을 안고 무겁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네. 나도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질 않나.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게 하늘에 있을 가족에게도 더 나은 거 아니겠나. 나중에 우리가 저승에서 다시 만났을 때 잘 버텨냈다, 잘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나. 그래야 가족이 덜 가슴 아파하지 않겠어. 그럴까요? 그럼 당연하지. 내 확신함세. 자네가 노숙자 신세로 집을 떠나 망가져서 사는 걸 가족은 원치 않을 걸세. 확신하지. 회장님. 자네한테 내 안 한 말이 또 있네. 네? 난 자네보다 더해. 무슨... 10여 년 전 우리 집에 불이 났었네. 큰 화재가 났지. 아, 내 실수였네. 근데 애연가였던 내가 담배꽁초를 잘못 버린 게야. 정원에 분명히 꺼진 줄 알았네.
담배 뿔똥이 바람을 타고 글쎄 창고에 가서 붙을 줄이야. 아니, 어떻게...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아내, 내 부인과 내 아들이 잘못됐네. 난 자네보다 더 죄인이네. 북에 있는 가족, 남해 와서 만든 내 식구들을 그렇게 또 내 잘못으로 떠나보낸 거네. 담배를 연신 몇 개피 피우고 회사에 일이 터져서 급하게 나 혼자 출근했고 그래서 나만 살아남은 거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나도 한때는 자네처럼 배인처럼 살았다네. 회사도 잠깐 전문 운영가에게 맡기고 매일 술만 먹으며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왜... 어려우신데 더 하지 마세요. 이 일은 정말 입 밖에도 꺼내기 싫었지만 자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네. 내 마음이 그렇네. 일어서게 제발. 회장님,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세상에 혼잔데 저는 이제 40대고 남은 인생이 너무 길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혼자 가족들을 평생 그리워하며 언젠가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게 사는 것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 도와주겠네. 지금은 끝인 것 같지만 다시 시작이 있을 걸세.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목적을 가질 수 있어. 자네는 아직 젊어.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질 않나. 그게 회장님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멋진 거처를 무료로 대여해 주셨고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거래처에 작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당분간 돈 걱정 없이 생활하라고 물심양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번 찾아갔지만 회장님은 외국에 가 계셔서 문자나 편지로만 연락이 닿았지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이 깊은 병에 걸리셨고 외국에서 마지막을 보내시다 사망하셨다는 얘기를요. 회장님과의 인연으로 저는 다시 일어서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꿈에는 자식과 아내가 나와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초밥집을 차릴 생각입니다. 일본에 갈 생각은 없어졌어요. 아내와 자식을 이곳에서 잃었는데 혼자 다른 나라에 가면 너무 서운해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가끔 웃고 가끔 회사 동료들과 술잔도 기울이고요. 혼자 음식도 해먹기도 하고요. 아직은 남은 인생이 살아도 살아내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살아보겠습니다. 회장님께 감사한 마음으로라도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셨나요? 그래도 사라집니다. 살아봅시다, 우리.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